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시리즈물 2편 비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네. 좀 가져왔습니다. 비코라는 기업을 가기 전에 이제 이 프레임 앞으로 될 프레임이 있는데 네. 이제 유틸리티, 이제 온사이트 발전, 그다음에 뭐 배터리 시스템에서 전력이 들어오죠. 전력이 들어오면은 이 전력이 굉장히 고전압인데 고전압인 상태로 그대로 받아서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아는 GPU가 꽂혀져 있는 렉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고전압이 쭉 가는데 네. 비코라는 기업은 이 렉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렉 안에서 이 전압이 여기까지 800V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1 정도로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 GPU까지 갈 때는 네. 그거를 이 800V에서 1V까지 낮춰주는 이제 중간에 뭐 거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거를 전력을 분배해주는 혹은 변환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비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그 3분기 어닝콜과 컨퍼런스 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네. 첫 페이지부터 하이 덴시티 파워, 고전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컨버전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48V 보통 일반적으로 800V에서 48V에서 12V나 1V로 가는 게 이제 국룰 같은 거거든요. 렉 안에서. 네. 네. 이게 뭐 중간중간 뭐 52V 이런 식으로 좀 베리에이션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조금 약간 국룰인 프로세스고 그래서 우리는 이 48V 파워 딜리버리 전력 전달 네트워크에서 고전압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데이터 센터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데이터 센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도 있어요. 전기차도 이 고전압을 되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전기로 움직이는데 말 그대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면은 전압을 높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근데 전압을 높이는 게 기술이라. 그래서 전기차에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나 디펜스, 이제 우주 방산 이쪽에도 위성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요. 산업용이 있는데 반도체에도 많이 씁니다. 네, 반도체에도 이 전압 변환이 개념이 많이 쓰여서 그래서 이 비코라는 기업은 사업 부문으로 봤을 때 이 4가지의 부문에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네. 그리고 이게 실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력이 고전압에서 중간에 중전압으로 바뀌고 중전압에서 최종 전압까지 바꿀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든다 네. 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전기차,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분야에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명칭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전력을 분배해주는 기업이다. 그래서 뭐 굳이 하면 이제 휴머노이드 테마도 같이 걸쳐져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당연히 걸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성이나 전투기 이런 거 있죠. 걸쳐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걸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테마로 보면 되게 핫하다. 그러네요. 네, 엄청 핫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이미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하기 전에는 사실 위성이나 항공 쪽에 강자였어요. 되게 그 니치 마켓에. 근데 이제 이 기술이 당연히 사양이 높았겠죠. 네. 근데 데이터 센터도 이제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수혜를 맞아버린 이런 기업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하는 거는 하이 볼티지, 그다음에 48V 하이 볼티지에서 48V를 낮춰주고 이 48V에서 포인트 오브 로드라는 건 이제 GPU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렉 안에 있는 GPU. 네. 12V, 3.3V, 1V 미만. 그리고 다시 12V를 낮춘 거에서 48V를 변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상호 운용할 수 있는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제품을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애들이다. 한마디로 스피커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 소리를 뭐 줄였다가 늘렸다가 뭐 전압이 뭐 들어오면은 전압이 소리라면 그러니까 그냥 전압 변환기라고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게 그렇게 어려울 정도인가? 네. 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라는 기술적인 해자가 어느 정도 있구나 이게.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제품이 이렇게 생겼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3분기 어닝콜과 컨콜 내용들을 좀 정리해왔는데 핵심은 요 3가지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축을 뒤에서 뿌려줄 건데 네. 800V DC 전력을 GPU가 사용하는 12V DC나 1V DC로 바꾸는 고밀도 고효율 DC-DC 컨버터. 그러니까 원래는 AC-DC였는데 이제는 얘네 원래 AC-DC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이제는 DC-DC 컨버터로 갈 거다. 그래서 DC-DC 컨버터 모듈 생산 기업이 우리 비코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3분기 기준 특허 소송 승소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했고 기술적 혜자를 높였다. 그래서 첨단 제품이 이 DCDC고 얘네들을 이제 기존 제품이라고 하는데 불이익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건 ACDC입니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IP 추가 라이선스를 하고 있고 기존 라이선스 갱신했던 이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공급망과 공급 능력도 준비가 됐고 수율과 사이클 이거 마치 반도체 팹 같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팹이 있어요. 실제 본인들만의 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급망과 공급 능력이 있고 수율과 사이클 타임도 좋다. 팹 가동률이 여전히 낮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 DCDC를 만들 준비를 다 해놨는데 수요가 아직까지 낮다.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루빈이 제대로 안 나왔고 DCDC 데이터 센터가 아직까지 건설됐거나 그런 게 이제 막 시작일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 2세대 VPD라는 게 얘네의 핵심 카테고리인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능 수준이 곧 상당한 생산 능력을 가져올 거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 안에 있는 게 48V에서 뭐 3.3, 1V 갈 때 안에 ACDC를 거쳐야 돼서 너무 뭐가 많았어요. 이게 다 비효율이거든요. 거칠 때마다 저항 손실이 나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냥 제품으로 바로 간다. 심플하고 모듈러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VPD가 뭐냐? Vertical Power Delivery라는 거의 약자인데 수직 전력 배달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전력을 이동시켜 준다는 건데 앞으로 이 시리즈물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이 버티컬이라는 단어가 되게 핵심이에요. 모든 기업이 버티컬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기존에는 이 수평 방향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장치를 거쳐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항 손실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AC를 또 거쳤다가 DC를 거쳤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는 그냥 바로 수직으로 내려 꽂는다. 그래서 저항 손실이 굉장히 적어지고 이 상태에서 전압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티컬의 개념을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AI 기능 있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렉당 수백 킬로와트와 모든 GPU, TPU, 네트워크 프로세스에 수천 암페어 공급해야 한다. 이게 이제 루빈 세대를 의미하는데 얘네는 사실 구글이랑도 일을 많이 해요. 구글도 이미 고객이고. 그래서 TPU, 그 다음에 A식 반도체도 얘네들 콩콜에 나오는데 하이 볼티지 갈 수밖에 없다. 꼭 이거 GPU만의 문제 아니다. TPU나 A식도 다 하이 볼티지 가야 된다.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이미 정해져 있고 기존 방식으로는 전압 레귤레이터가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기존 전력 시스템 기술의 성능 제한은 중요한 AI 지표인 초당 토큰 수 및 지연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OEM이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현저하게 제한된 전력 시스템 기술에 의해 프로세서 속도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제 성능을 못 쓰게 된다. 전력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800V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2세대 VPD가 훨씬 좋고 이제 선도 고객을 위한 당사의 5세대 수직 전력 이게 이제 2세대 VPD예요. 같은 뜻인데 수직 전력 전달 솔루션이 목표 사양을 충족했으며 26년 1분기 생산 출시를 향해 진전되고 있음을 공유한다.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들었을 때 동사의 2세대 VPD가 현재까지 유일한 솔루션이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나 OEM을 포함 일부 고객들과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제가 시리즈물 1편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뭐 20개의 협력 기업이 있대잖아요. 그들이랑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지금은 구글이 더 큰 고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하이볼티지의 요구를 맞춰줬을 때 우리가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대답을 받았다. 지금까지. 그래서 일부 고객들과 협력이 시작될 때 아마 저는 여기 안에 엔비디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닝콜에. 그래서 어닝콜을 생각보다 많이 봐봐야겠다. 그러면 지금은 그 구글이 메인 고객이고 구글에서 우리 지금 여기 HBDC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너네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완전 명확하게는 얘기는 안 해줬는데 HBDC의 제품을 테스팅하고 있는 고객이 있잖아요. 이 고객이 여기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거 전압량 맞춰줄 수 있어? 제품 만들 수 있어? 했을 때 비코 너네들이 유일하게 맞췄다. 우리 기준을. 그래서 우리 거랑 더 지금 상용화나 스케일링이나 그걸 맞춰보자. 이 단계에 가고 있다는 거죠. 구글은 지금 ACDC 이미 고객이에요. 이미 고객인데 이제 뭐 TPU도 나중에 DCDC로 가야 될 테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두 번째 코어는 라이선스 비즈니스란 말이 있는데 이 어닝콜을 보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라이선스 수입이 연간 50% 정도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되게 성장률은 높은데 이 라이선스 사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유일한 솔루션이면 다른 말로 독점이잖아요. 독점이면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라이선스를 왜 해야지? 근데 이게 세컨드 소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 독점 공급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1부터 10까지 재료가 있는데 9의 재료가 없다. 그럼 못 짓거든요. 그쵸. 이게 되게 너무 큰 리스크인 거예요. 1부터 10까지 다 준비가 되는데 9 없다고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재고량과 돈과 시간과 대출 이자율은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큰 리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어떤 부품이든 1부터 10까지 독점으로 공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기술을 타 기업에 제공해야 하지만 우리는 독점 공급자가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선스 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이 DC-DC에 대한 라이선스인가요? AC-DC도 포함인가요? 현재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AC-DC, DC-DC를 떠나서 저전압과 고전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전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2V에서 800V로 한 방에 뛰는 게 아니라 중간에 200V로 갔다가 400V로 갔다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도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중전압부터 슬슬 못 맞추는 애가 나타나면 지금 비콘은 그거까지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다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 기업이 노조나 생산 차질 천재지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선스 사업으로 본인들의 기술을 이제 그 OEM 기업들이나 제품 생산 기업들한테 라이선스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델타 일렉트로닉, 퀀타 컴퓨터, 폭스콘, 대만 기업도 있네요. 대만 중국향 그 전력 반도체 아니면 전력 하드웨어 만드는 기업들이거든요. 얘네 델타랑 퀀타 컴퓨터 이런 애들이 엔비디아 그 800V DC 파트너들이에요. 20개의 기업 중에 있는 애들인데 이 얘네들이 비코의 라이선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원래는 AC/DC 때도 썼었는데 이제 이게 DC/DC 기술력이 있잖아요. 비코가 원래 항공 우주 이쪽을 했으니까. 그래서 냈는데 이 델타랑 퀀타가 그 기술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역 엔지니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분해해가지고 이거 우리 기술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특허 소송 승소를 통해 IP를 보호했다. 얘네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소송 걸어가지고 이번 3분기 때 그 이제 영업 수익은 아니고 비영업 수익으로 기존의 영업 이익 대비해서 거의 한 3배를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아직까지 특허 소송 다 안 끝났고 앞으로 더 받아야 될 거 더 많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네 말고도 저희가 잘 아는 플렉스라는 그 OEM 기업 있잖아요. 네네. 얘네는 이미 그냥 돈 내고 쓰고 있어요. 네, 만들고 있는데 결론은 이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술력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이미 그 울타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건드려봐. 우리가 소송 걸어서 해줄게. 그래서 이게 1, 2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고 지금 속속들이 계속 승소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무제표에 돈으로 크게 찍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얘네들이 라이선스가 7단계 의거해서 작동을 하는데 그 라이선스 구독률이 구독 금액이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금액이 제일 매력적이다. 소송 진행 여부와 다른 조건에 따라 금액이 바뀐다. 맘대로 쓰다가 걸리면 매우 비쌀 거다. 이런 내용을 어닝콜에서 얘기를 해줘요. 막. 그래서 얘네가 델타다 퀀타 컴퓨터다 얘기는 안 해주는데 이제 찾다 보면 이제 이런 애들이 얘네랑 엮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은 하이퍼스케일러와 OEM이라는 되게 소수의 기업들이고 그들이랑 계약했는데 소송으로 공급 못하면 사실 델타가 뭐 메타나 아니면은 뭐 구글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비코의 기술력을 몰래 갖다 썼다가 소송 걸려서 공급을 못하게 되면 그 배상 금액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큰 리스크거든요. 다른 경쟁 기업들한테는. 그러다 보니 라이선스 사업을 이렇게 락인시킬 수 있는 거죠. 비코는. 그런 상황인 거고 비코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점 공급해도 되지만 이 이중 소스 때문에 안 되니까 경쟁자들도 어떻게 보면 비코의 그 방법론 아니면 토폴로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인들의 토폴로지가 표준을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비코가 만드는 방법이 표준이 되게끔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도둑이라는 게 좀 리스크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되게 잘 방어하고 잘 얻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으면 라이선스는 사용 후 지불 방식이고 뭐 이건 되게 방법이 많다고 해요. 뭐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불 수수료를 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느 기간 얼마를 내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되게 유연하게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소송이 걸리지 않은 상태가 제일 싸다. 네. 그리고 이미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얘는 당연히 항소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비코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라이선스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AI 관련 매출과 전망 부분이 있는데 향후 몇 년 안에 AI 분야와 데이터 센터 분야의 모든 OEM과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계약을 체결할 걸 예상한다 우리는.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제품 로드맵, 기존 솔루션, 버스 변환이 전압 변환이에요. 그다음에 광범위한 고밀도 버스 변환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IP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가 이번 컨콜에서도 얘기한 게 여기 보면 1.5mm 헤이트라고 써 있잖아요. 이 밀리미터당 3A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높은 전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이 1.5mm라는 크기 안에 우리가 확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고객이 걔네는 이제 고객이란 말 썼는데 아마도 엔비디아, 구글 뭐 이런 애들 중에 하나일 텐데 5mm 이하로 했을 때 3A 뚫을 수 있냐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본인들이 이미 1.5mm로 준비가 됐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시장에 진출할 시점은 26년 하반기 3분기 말부터 4분기 초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루빈 타이밍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내용을 생각했고 제품 수명 주기는 3에서 5년으로 이거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3에서 5년 쓰면 이제 갈아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고 있는 전략은 133% 성능 확보 초격차인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거를 100%라고 했을 때 우리는 133%의 성능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다음 단계를. 넥스 세대. 그러니까 블랙웰 있을 때 루빈 준비하듯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압뿐만 아니라 패키지의 얇기에 대해서 언급해서 3mm 미만 솔루션 필요하다고 했는데 경쟁사들 대부분 5mm 수준이다. 우리 1.5mm까지 줄였다. 그래서 133% 개발을 통해 다음 세대까지 그러니까 루빈이 있으면 다음에 울트라 루빈이 있겠죠. 준비할 거다. 그래서 현재 제가 좀 그래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얘네가 이제 팹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라이선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향후 매출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팹에서 나오는 순수 매출이 1빌리언이고 수억 달러, 그러니까 뭐 이제 0.x 빌리언이겠죠. 라이선스 사업이 2년 이내에 그러니까 현재 얘네들 매출이 한 3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 1빌리언과 수억 달러는 되게 높은 수준의 성장력이긴 해요. 매출 성장으로 봤을 때. 근데 그래서 매출 성장 기준으로 2.5배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현재 대비. 근데 저는 이렇게 찍고 나서 그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가지? 라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팹을 지어야 될 텐데 더 팔아야 되니까. 그쵸. 혹은 라이선스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물론 이거는 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마진도 엄청 높을 거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니치하긴 니치하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가 좀 니치하긴 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막 30씩 잡아먹는 비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뒤에도 설명했지만 시가총액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마켓이 니치하긴 하구나. 그래서 매출 성장을 이 2.5배 이후에 더 늘리려면 팹 증설을 해야 되고 시간 걸릴 테고 아니면 프라이스를 엄청 인상하면 되죠. 그것도 방법인데 사실 프라이스 인상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 세컨드 소스예요, 사실. 하는 곳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 아니면 라이선스 확대 정도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2년 이내에 수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빌리언 단위로 가기는 생각보다는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리스크이자 좀 아쉬운 점은 업템포가 한번 찍고 나면 구조적인 성장을 갖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높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다음은 시기의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그 1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26년도에 루빈이 선도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26년 하반기에 출시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상반기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반기 동안은 그냥 쉬어가겠구나. 충분히. 맞아요.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반기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상향 전망 되네? 이러면서 선반영이랑 뭐 킹반영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26년 하반기부터 27년 1분기 이때가 진짜 숫자로 볼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취소 같은 뭔가의 또 스캔들이나 이슈가 터져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런 게 있어요. 니치하다. 이거 좀 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근데 그 어떤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낮을수록 네. 마진은 지키기가 쉽거든요. 아,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HBM이면 HBM이 지금 너무 비싸서 엔비디아가 계속 압박을 넣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E부터는 가격을 원하는 만큼 이걸 만드는데 드는 비용 인상분보다 가격 인상을 못 해가지고 한번 크러쉬가 났었는데, 대신에 이제 Q가 증가해가지고 이거를 메꿨죠. 네, 상쇄를 했죠. 근데 이제 HBM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플레이어가 더 생긴다면은 이게 확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것만 줄여도, 이거 1%만 줄여도 전체에서 네, 전체에서 이제 우리 마진이 확 좋아지는데, 근데 이 코딱지는 그쵸. 코딱지는 줄여도 굳이. 굳이여가지고 여기서는 되게 좋은 마진을 좀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문제는 매출이 낮은데 시가총액이 높은 게 문제지. 네. 시가총액도 낮다면은 요거에 대한 그 매출 대비해서 뭐 시가총액 비율 혹은 P이죠. 어닝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만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면 저는 충분히 뭐 괜찮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뒤에 갖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무제표를 갖고 왔어요. 네. 혹시 궁금하실까? LTM 매출이 지금 4억 달러예요. 그리고 밀리언인 거죠? 네, 밀리언이에요. 4억 달러고 현재 GPM이 56%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GPM이 되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OPM이 18.7, 뭐 12.7, 5.4 왔다 갔다 하는데 24년도에 소송 걸었어요. 그리고 LTM으로 소송 한 방에 빡 받았어요. 그래서 팍 튄 거거든요. 네, 소송을 다 빼야겠네요. 이제.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12%, 13, OPM 기준으로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다. 네. 근데 얘네들이 빅코가 이번 어닝콜에서 얘기했지만 DCDC 넘어가는 순간 매출 성장도 있지만 마진 이제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네네. 오펙스 레버리지. 그게 더 클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은 되는 게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적을 건데 이 코딱지들은 사실 기한 내에만 잘 와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 맞춰주고 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으면 기한 내에 오기만 하면 되지 뭐 거기서 1푼 더 깎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1푼이 얘네 입장에서는 되게 높은 퍼센티지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진 상승에, 그러니까 매출 상승이 2.5배면 네. 마진은 뭐 5배, 7배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네. 퍼센티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얘네의 재무 안정성을 보시면 얘네가 지금 총 자산이 710인데 총 부채가 79예요. 다 자본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본이 이익잉여금, 추가 자본금, 그러니까 다 돈입니다. 네. 순부채, 순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채가 사실상 외상 매입이랑 미지급 비용이면 이제 낼 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업하면서 이제 원재료 사고 이런 낼 돈이잖아요. 이거 2개 빼면은 80에서 이거 2개 빼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유동 부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장기 부채도 거의 없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채가 거의 없는 뭐 자본이 되게 우량한 재무 건전성이 그렇고 이 현금 흐름표를 좀 봤을 때 순이익이 이렇게 찍혀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뭐 팹도 있으니까 감가상각 있고 그다음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LTM에는 그 소송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일회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되게 작은 기업이랬잖아요. 얘네들의 지금 그걸 보시면은 보통주 환매,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도 해요. 네. 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FCF 캐시플로가 저는 10%인데 최종으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좀 오염된 데이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재무적으로 크게 걸리는 게 없는 주식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주가를 보시면 이때 2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네. 25년 9월쯤에 뭐 있었냐? 소송이 있었습니다. 아. 승소. 네. 그래서 지금 PE가 얼마냐? 네. 대충 한 54배 정도 나오는데 근데 얘네 지금 4.4빌리언이거든요. 네. 4.4빌리언. 작긴 해요. 근데 매출이 아까 했을 때 한 1.2에서 1.3빌리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가치를 줘야 되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EPS가 그러니까
여기서 순이익률이 나올 텐데 네. 순이익률 퍼센트가 나올 텐데 재무 레버리지를 통해서 했을 때 PE를 니치 마켓이니까 높게 평가받는다면 그래도 조금 더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어서 조금 샀습니다. 저도 조금 샀습니다. 아, 샀어요? 언제 사셨어요? 저는 지금 거의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수익률이? 네, 저보다 높으시네. 네, 저 아마 제가 먼저 샀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소액이어서 그렇지. 저도 소액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기업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비율도 있으니까 네네. 보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하반기까지 좀 룸이 있어가지고 네. 루빈 출시까지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맞아요.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 크러쉬가 올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트리거가 이게 이제 비코뿐만 아니라 HBM도 마찬가지인데 HBM4 지연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이제 또 그거를 스포트라이트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걸 이건데, 받아들이냐 마냐. 네, 저는 이제 그게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26년 상반기까지 좋게 봐요. 특히 메모리를. 네, 그래서 한 번은 이건 되게 좀 뭐랄까요, 무속신앙 같은 거긴 한데 네, 모두가 좋게 보는, 특히 연말에 이제 다음 해 그 시장 전망을 할 때 모두가 같은 것을 보면 그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모리가 HBM4 때문에 상반기에 한번 크러쉬가 있지 않을까. 발목을 잡을 거다. 네, 그럼 그때 어쨌든 얘기가 나오는 게 HBM4 문제 있네? 루빈 출시 지연되겠네? 이게 한 번 더 포커스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비코도 어느 정도 좀 지연되니까. 네, 그 주가에 대한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 담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담은 게 빠지면 더 담으려고 맞아요. 조금만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더 따로 볼 거예요. 아예 비코를 서퍼님도 이렇게 설명을 주셨지만 네.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낼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54배를 좀 발라볼까 해요. 이 이익 중에 소송 이익을 그냥 일단 제하고. 근데 소송 이익을 전 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작년도에 소송 때문에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꼭 빼야 되나 저는 이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면 라이선스 사업의 일부이자 징벌적 배상인데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다른 방법을 쓰든, 네. 네, 여기에 이제 배수를 때리는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되게 또 신규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중간중간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되게 주목하고 있는 게 HVDC다.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기회가 있고 기업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나온 게 이제 비코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비타스, 비코, 이 기업들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리고 인피니온.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저는 사실 엄두가 안 나서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서퍼님이 또 성실하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기업을 준비해 오셨나요? 해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앞으로 쭉쭉 나올 겁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받아 먹는 걸로.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